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마이다스 IT의 김태진 프로라고 합니다. 이번 기술 세미나는 지진을 이기는 5G 무선 통신 장비의 설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5G 무선 통신 설비의 설계 이슈를 볼 것이고요. 국내외 통신 설비의 지진 대책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CA로 어떻게 내진 검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 무선 통신 설비의 설계 이슈입니다. 네, 흔히 저희가 5G라고 하면은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초저지연은 간섭이 최소화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초고속은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초연결은 다양한 기기에 다중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서는 5GHz 대역이 아니라 좀 더 넓은 20배 이상의 큰 28GHz 밀리미터 파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떨림이 존재하는 초고주파에 해당을 하는데 반대로 회절이 잘 되지 않고 직선 투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전파 도달 거리가 매우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다량의 안테나를 송수신기에 사용을 하는 이런 매시브 마이머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기기에만 그 주파수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빔포밍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은 저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설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시브 마이머 기술을 보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대용량의 데이터에 트래픽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량의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제품의 무게나 치정면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빌딩 환경이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빔포밍 기술에서 보면은 저희가 28GHz의 밀리미터 파장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파장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단말에만 비추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고성능의 소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때 강건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많은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한 RRH라든가 혹은 주파수를 선별하기 위한 RF 필터나 RF 부품 등 그리고 인빌딩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안테나나 스몰셀 그리고 중계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설계 이슈가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첫 번째로 모든 제품에는 열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하지만 열 유동과 구조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국내나 국외 납품 시에 지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진동대 시험을 하거나 혹은 해석 컨설팅을 맡길 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빌딩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저희가 5개 설비의 경우에는 외풍 설계가 필수로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해석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풍동 시험으로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구 시험으로 대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이슈와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이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의 발열에 의한 온도 분포 그리고 냉각의 성능 이것은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판이나 소자 등에 이제 열이 어느 정도가 전달이 되고 과연 강건성이 가지는가의 열 전달, 열응력 해석 그리고 5개의 설비에 설치를 할 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는데 이때 바람이 어느 정도나 부는가 형상에 따라서 이 바람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안정성을 가지는가 더 나아가 최적화가 가능한가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진 해석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지진 하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는지 필수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국내외 통신 설비의 지진 대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지진이라고 하면은 화면의 표처럼 리히터 규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리히터 규모 4 이하에서는 건물 내에서 약한 진동을 느끼게 되고요. 리히터 규모 4에서 5는 건물 내에서 강한 진동 혹은 건축물에 금이 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리히터 규모 6에서 7, 6 이상은 건축물이 실제 붕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16년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지진 중의 하나인 경주 지진의 경우에는
리히터 규모 5.8에 해당을 하고요. 기존에 저희 내진 기준이 리히터 규모 6.0이었으나 거의 유사 수준까지 발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이 기술 기준의 경우에는 재현주기 1000년, 즉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지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죠. 이 이후에 이런 기준이 실제 2019년에 개정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리히터 규모 6.0에서 건물이 붕괴가 될 수 있는 리히터 규모 7.0까지 상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준을 세계 다른 나라의 이제 기준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NTT 즉 일본과 텔코디아 즉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하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에 따른 급격한 그 가속도의 변화, 그리고 하나는 이런 선형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실제로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지진을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하나의 지진을 모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런 진동의 떨림별 보시면은 0.5초, 1.5초, 3초 등 여러 가지의 이제 시간이 나오죠. 이것은 진동의 떨림의 주기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주기들에서 수십 년 동안 데이터 중에 가장 큰 값들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선형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 하나의 데이터만 사용한 왼쪽 거보다 수십 년간의 많은 데이터 중에 최대값만 사용한 것이 더욱더 보수적이고요. 딱 보기에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간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더 보수적이고 더 간단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지진 하중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지도는 지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진 재해도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초록색이고 일본은 빨간색이죠. 이것은 저희 나라가 지진에 좀 더 안전하고 일본의 경우에 좀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의 서부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남부는 파란색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동부에서는 이 남부보다 좀 더 짙은 색인 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이 캘리포니아, 즉 미국 서부의 빨간 지역은 실제로 이 내진 기준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존 4에 해당을 하고요. 가장 상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위치한 이 파란색의 L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 내에서도 가장 하위 값을 쓰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이 납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LA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낮은 값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설계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납품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품할 지역의 국가가 어디인가,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기준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네, 실제로 주요 국가별 지진 하중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응답 스펙트럼을 적용하더라도 형태가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저희 이 기준과 각 나라별 기준을 살펴봤을 때 실제 일본이나 미국의 강진 지역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고, 더 이상 저희가 지진의 안전국이 아니라 위험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값들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어디이고 지역이 어디이고 그 환경에 맞는 기준을 적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최근에 개정된 저희 이 국내 기준을 보게 된다면 종전에서는 이러한 성능 목표가 따로 없었고요. 현재 2019년에 개정된 사항에서는 성능 목표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성능 수준과 내진 등급, 재현 주기로 표현이 되는데요. 성능 수준에서 기능 유지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을 하고 끝난 뒤에도 이 통신 설비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현 주기 2400년이라는 것은 실제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의미를 하는데요. 현재가 2021년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기원전을 의미를 하는데 매우 보수적인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지진이라고 하면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조 원의 이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 0.6G에서 0.9G로 이 ZPA라는 값이 상향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ZPA는 바닥면의 가속도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리히터 규모로 표현한다면 리히터 규모 6.0에서 리히터 규모 7.0으로 상향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건물이 금이 가던 정도에서 건물이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상향이 된 것이죠. 단순히 이 수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한 구조물이든
새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든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설치한 구조물이 이 기준을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시면은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네, 이어서 통신설비 CA 내진 검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좌측에 이러한 영상이 실제로 진동대 시험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러한 진동 모사를 하기 위한 실험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저희 자사 NFX로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가상의 현실에다가 모델을 구축을 하고 좌측과 동일한 하중들을 적용한 뒤에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CA를 도입을 해서 설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라고 하면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화면처럼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하중은 저희가 파트 2에서 얘기했던 내가 어디에 국가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납품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의 기준이 무엇인가만 아시면 되고요. 해석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 절차만 알게 된다면은 매우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기로 한다고 하면은 1 더하기 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이랑 플러스랑 1을 누르고 그리고 는 버튼을 누르게 되죠. 이 해석 프로세스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들, 모드 해석이나 유효 모드 검사, 그리고 운닥 스펙트럼의 하중 부여, 이 과정들을 적절하게만 적용을 하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능적인 숙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 좀 학습을 하신다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기에서는 값을 알려줄 뿐이지 그 값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 결과값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안정성이 있는가는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구조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실무 예제로 한번 같이 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중계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석 하중은 보시는 것처럼 응답 스펙트럼 곡선을 적용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해석 모델은 중계기에다가 이 틸팅과 스트링이 되는 암을 적용할 것이고요. 벽면에는 저런 볼팅 4개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물에는 SS400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미국의 서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설계 기준인 텔코디아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 기준은 이 안전율 1.5를 적용할 것인데요. 이 안전율은 그 단어 그대로 얼마나 안전한가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 저희 항복 강도라는 그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이 항복 강도 값에 이 안전율을 나눠서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 즉 허용력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 안전율을 나눈 이 값을 의미하는 것은 1.5라는 것은 실제로 33%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본다면 먼저 지진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하중은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단계로 저희가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지역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주처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하중을 산정해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네, 차례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예제에서 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설치하기로 했었죠. 이 미국의 내진 기준인 텔코디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인 사이즈믹 존 4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발주처에서 이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기준을 요구한다면은 과연 이 지역의 기준과 어느 정도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텔코디아 기준의 경우에 매우 상위 값인데 실제로 엔티티 값은 다 하위 값에 존재합니다. 만약에 낮은 값을 적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지진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책임 소재는 대부분 설계자나 해석자에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그리고 그 지역의 설계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발주처에서 원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신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협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두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끝난다면은
그리고 예제처럼 텔코디아 기준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설치하기로 했었죠. 그러면은 사이즈믹 존 4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텔코디아 기준을 보시면은 왼쪽처럼 이러한 응답 스펙트럼 곡선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이와 대치되는 이러한 테이블 값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위치한 존 4에 해당하는 이 값을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석 프로그램의 양식에 맞춰서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중 산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스텝 3와 스텝 4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국가에 설치하고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발주처에서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낮은 값을 요구한다면 재협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은 값으로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이때 지진 피해에 생기는 책임 소재까지 협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해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당연히 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드 해석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질량이 참여가 되었는가, 즉 유효 모드의 차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정한 지진 하중을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 적용을 해서 결과를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절차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짧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이 절차만 아시고 내가 어디에 값을 넣어야 되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만 아신다면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실무 모델을 통해서 한번 전체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실행을 하시면 이러한 창이 나오실 거고요. 왼쪽 위에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해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희는 3D로 할 거기 때문에 3차원 일반 모델을 누르시면 되고요. 단위계는 뉴턴과 밀리미터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력과 속도가 9806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NFX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 있게끔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해석을 하기 위한 모델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왼쪽에 있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RGB로 동봉되어 있는 폴더에 기본 모델, 기하 영상, 파라미터 파일과 이제 2번 두께 증가 기하 영상이 있을 건데요. 기본 모델 기하 영상을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런 중계기 모델이 화면에 나오실 것이고요. 왼쪽에 트리 메뉴에서 기하 영상을 눌러보시면은 솔리드 10개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하 영상으로 실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을 위한 요소망을 별도로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재료와 그 특성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이제 재료와 특성을 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재료는 예제와 같이 SS400을 사용할 것이고요. 트리 메뉴에서 재료를 누르시면은 최초의 알로이 스틸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 등방성 재료에서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SS400 재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KS 규격을 누르시면은 이 KS 규격 안에 그 재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SS400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이런 기계적 물성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왼쪽에 새로운 SS400이라는 재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석에 이게 적용이 되는 과정은 이 특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3D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고요. 이 3D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했던 이 재료 SS400을 누르신 후에 이름을 똑같이 SS40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러한 3D 특성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기하 영상과 재료, 특성까지 완료가 됐다면 실제 해석에 사용되는 요소망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망 탭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 1D, 2D, 3D라는 것이 보이실 거고 저희는 3차원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3D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창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크기와 그리고 밑에 어떤 이제 재질을 쓸 것인가 저희가 정해놓은 특성이 있죠. 이 SS400을 누르신 후에
저희가 주로 평가할 이 암 쪽에, 즉 고정부 쪽에는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위는 좀 러프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쪽에는 저희가 5mm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에서는 저차 모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고급 옵션에서 고차 모드 생성을 해제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부재와 크기 그리고 이 물성치를 확인을 하신 후에 적용을 누르시면은 화면과 같이 요소들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러프한 8mm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화면처럼 저희가 해석에 필요한 요소망이라는 것을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요소망 탭을 눌러보시면은 저희가 솔리드 10개에 대해서 동일하게 10개의 요소망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 하는 것은 내부의 부품을 실제 해석에서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대해서 무게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 요소망과 기하 영상에서 동일하게 케이스를 숨겨주시면 이러한 내부 브라켓 형태가 보이실 거고요. 이번 예제에서 가정은 이 브라켓 끝단부 쪽에서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가 그 무게의 중심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에서 이 생성을 누르시면은 1D, 2D, 3D 외에 이제 요소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후에 저희가 필터를 면으로 지정을 한 후에 이 튀어나온 부분들을 잡아주시면은 네, 화면과 같이 그 각 파트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강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의 움직임을 모든 나머지 노드들에서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조건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들을 적용을 하신 후에 이 가운데 위치에다가 저희가 20kg라는 내부 부품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만 해석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질량이라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요. 이것은 보시면은 이 기타에서 집중 질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강체의 중심에 저희가 20kg이라는 추가적인 집중 질량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은 저희가 해석에 필요한 요소망이라는 것을 세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조물 간의 연결 부위 그리고 경계 조건과 하중만 적용을 하시면은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접 조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접촉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이 두 분체가 떨어져 있을 때 두 개가 붙어 있도록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 자동 생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자동 생성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전체 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그 검색 범위 내에 자동적으로 면을 탐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9개의 접촉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위치에 접촉이 생성이 되었는가를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신 후에 각각의 위치에 잘 적용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잘 적용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경계 조건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하중 경계 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경계 조건이라는 것이 세 번째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 구속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볼트로 벽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정 조건을 선택한 후에 그 암의 베이스 플레이트 쪽에 위치한 이 볼트 구멍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필터를 면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 해당 볼트 위치를 눌러주시면은 그 면 위에 있는 절점들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면을 선택을 하고 이 주변에 그 인접한 면을 선택하는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변 면들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면을 다 선택을 했다면은 고정 구속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볼트
위치에 고정 조건이라는 것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볼트로 벽면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지진하중만 적용을 하면은 해석에 필요한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지진하중은 저희가 예제에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준인 텔코디아의 그 존 4에 해당하는 값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같이 동봉드린 그 파일에 보시면은 그 텔코디아 기준의 존 1과 2 그리고 3, 4에 대한 하중 값을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존 4에 대한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리퀀시부터 마지막 행까지 복사를 하신 후에 다시 NFX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지진하중은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일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함수라는 것을 쓰고요. 함수에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응답 스펙트럼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네, 이러한 창이 뜨고요. 여기서 추가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보면은 저희가 복사한 것은 그 주파수와 그 가속도의 데이터로 되어 있죠. 현재는 주기와 그 가속도의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을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단위에서 주파수로 변경을 해주고요. 저희가 복사한 값을 붙여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저희가 감쇄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실제 물체가 무한히 진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값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감쇄비라고 합니다. 모든 구조물에 존재하고 현재 이 통신 설비에 관해서는 2% 댐핑을 적용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02를 입력을 하시면 2% 댐핑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 그래프 옵션에서 한번 X축과 Y축의 로그 스케일 눌러보시면은 그 발표에서 봤던 하중과 유사한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이름을 텔코디아 존 4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응답 스펙트럼 함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 감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해석에서 어떤 감쇄를 쓸 건지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감쇄 함수라는 것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 상수 하나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텔코디아 기준에서는 0.02, 즉 2%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0.02를 입력을 해주면은 2%의 댐핑 값을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름에도 2%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함수가 적용이 되었으면 실제 하중을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데요. 응답 스펙트럼 하중은 이 주파수 하중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절점 하중이나 변이, 속도 등이 있고 이 5번째 보시면은 응답 스펙트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 창에서 보시면 이런 이제 방향 XYZ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의했던 이 텔코디아 존 4에 대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실제 지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진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니까 실제로 이런 방향도 XYZ에 대해서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X방향에 대해서 이 텔코디아 존 4에 해당하는 함수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이 값을 저희가 X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Y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방향을 지정을 해준 뒤에 동일한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주파수 하중 세트를 Y를 입력해 준 뒤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Z방향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이 트리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XYZ에 대해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위한 이 하중이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네, 해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세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먼저 그 동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드 해석이라는 것을 필수로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해석 케이스에서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세 번째 모드 해석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눌러보시면은 이 모드 해석이라는 게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셔서 편집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러한 요소망과 저희가 정의한 경계 조건 그리고 인접 조건들이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적용된 거를 확인했다면은 확인을 누른 뒤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해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그 파일이 있던 D 드라이브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이 완료가 되면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자물쇠가 풀려 있던 것이 이 자물쇠가 잠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후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실 때는 이 자물쇠를 잠궈진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모델을 수정하시려면 전처리 모드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모드 해석을 돌리시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각 모드별 결과들이 나오고요. 이때 이 변이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변형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그 변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테이블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아이젠밸류 값들이나 최하단에 방향별로 어느 정도의 그 질량이 참여할 것인가, 즉 유효 모드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구조물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이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에서는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이상의 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10차까지 하는 이 모드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드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저희가 실제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클릭을 다시 해보시면은 현재 이 위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만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없는 것들은 이 기타를 누르시면은 이름은 응답 스펙트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 해석 종료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전체 해석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 중간쯤에 있는 응답 스펙트럼을 눌러주시면은 이 해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희가 방향별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브 케이스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추가로 2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케이스는 Y방향,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은 Z방향, 최초에 있던 것은 X방향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창이 3개가 있는데 전체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해석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세트와 이 노란색의 그 서브 케이스 설정 창에 들어간 것만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했던 이 구속 조건과 지금 접촉 조건이 추가했던 서브 케이스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성화가 되도록 추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과 접촉 조건을 추가를 하고요. 저희가 X방향에 대해선 이 X방향 하중을 넣어주고 Y방향 서브 케이스에서는 Y방향, Z에서는 Z의 하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경계 조건과 접촉 조건을 정의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요소망과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경계 조건, 하중, 접촉까지 다 정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의가 되었다면 저희가 해석 옵션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맨 위에 X를 누르신 후에 이 해석 제어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러한 창이 뜹니다. 저희가 감쇄를 몇 프로까지 볼 것이냐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맨 아래 모델 감쇄 함수를 누르시면은 이전에 정의했던 이 2%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2% 함수를 누르시고 적용을 누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X를 다시 누르신 뒤에 이 서브 케이스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드 조합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SRSS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에서는 과연 유효차 수를 몇 개까지 볼 것인가. 현재 10개를 돌렸을 때 80% 이상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10개 그대로 적용한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저희가 요소망부터 경계 조건, 하중, 접촉까지 다 적용이 되었고 해석 옵션도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석을 위한 모든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이 생성된 이 응답 스펙트럼 우클릭을 하신 뒤에 해석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방향별, 즉 X, Y, Z별로 그 서브 케이스 만든 것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시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XYZ 각 방향에 대해서 변이와 응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면은 X방향 하중에 대해서 약 0.13mm의 변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력을 눌러보시면 약 23MPa 정도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X방향은 실제 구조 형상상 보면은 강성이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응력 자체가 작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Z방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2mm, 2.7mm 정도 변형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재 한 88MPa 정도의 응력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Y방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4.18mm, 다른 방향에 비해서 많은 변형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Y방향의 응력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보는 것처럼 현재 189MPa의 응력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암에 연결되는 이 샤프트와 만나는 부위에서 응력이 뜨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결과 태그라는 걸 눌러보시면은 원하는 위치의 응력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후속으로 진행하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은 해석 세팅까지는 실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석까지 포함을 해도 30분 이내 완료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값을 표현해 줄 뿐이지 결과를 판단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 평가하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발주처의 요구 조건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과연 검토 기준이 맞는가를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이것을 설계를 해달라라는 값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복 강도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안전율 1.0, 1.5 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면처럼 건축구조 기준 ASC나 KDS 혹은 원자력 기계 기준인 ASME 등 이런 대체 기준을 요구할 때도 있죠.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은 여러분께서 안정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처럼 저희가 안전율 1.5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 안전율은 이 항복 강도, 즉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기준값에서 이 안전율을 나눈 값으로 검토 기준을 저희가 잡게 됩니다. 이것을 허용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SS400의 경우에 항복 강도는 235MPa이고요. 안전율 1.5를 적용하기 때문에 15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보다 크게 되면은 이 구조물은 위험하다, 즉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값보다 작게 되면은 이 구조물은 안전하다, 지진이 와도 부셔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검토 기준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제성과 안정성을 따져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저러한 이제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항복 강도로 검토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위험성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부재의 단가는 감소하는, 즉 경제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율 2.0의 경우에는 항복 강도의 절반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반대로 부재가 증가하는, 즉 경제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예시로 잡은 1.5는 이 두 개의 중간값을 사용을 했고요. 이 대체 기준인 이런 원자력 기계나 실제 건축 구조 기준들을 보면은 이 안전율 1.5와 유사하거나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값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나온 이러한 응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 기준으로 잡은 156.7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이 구조물은 지진인 하중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성능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다, 즉 부셔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보강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실제 이 결과를 각각의 기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항복 강도에 대비했을 때는 안전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안전율 1.3 이상이나 대체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석을 했던 이 결과가 과연 발주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위험하다 하면은 당연히 보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보다 크게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정성에 맞춰서 경제성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이런 설계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세미나에 대한 요약인데요. 실제 저희가 오늘 진행하면서 이런 내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중 산정부터 해석하는 과정, 평가하는 방법까지 다뤄봤는데요. 해석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기만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진 기준이나 하중 산정,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기준이 어느 정도고 원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먼저 이러한 내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가별로, 지역별로 내진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진 기준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었다면 하중 산정 시에 내가 설치할 지역의 기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의 수준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면 재협의가 필요하고요. 더 낮은 값을 요구한다면 책임 소지에 대해까지 재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 내가 나온 해석 결과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보다 더 높게 나왔다면 당연히 보강을 하셔야 되고요. 낮았다면 안정성이 있지만 매우 낮게 나온다면 요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는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모드 해석을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강을 할 때 우리가 이 모드 해석이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고요. 전체적인 과정이 끝난다면 실제 성과품인 해석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해석 프로세스라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판과 실무 예제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